네, 경제 속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생애 첫 집, 그리고 40%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해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약 40%에 육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쉽게 말해 서울 집합 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정도가 첫 집이었다는 건데 이는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2020년에서 2021년 이른바 패닉 바잉 시기에 30%대 중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후 금리 인상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겁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2030 세대가 전체의 70% 넘게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6월에 거래가 몰렸는데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11호 대책도 있었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꽤 강하게 조였었는데 그럼에도 서울 매수세가 꺾이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8% 이상 넘게 오르면서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단연 정책 변화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거치면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2억에서 6억 원으로 줄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을 이끌던 1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도 LTV 70%가 유지됐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결국 대출문이 전반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요가 생애 최초 구입자로 몰려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해도 그대로다. 월급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간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벌면 연금을 깎아버리는 구조였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월 소득이 약 500만 원을 넘겨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고령화로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을 좀 반영을 한 건데요. 그동안은 일을 하면 더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일을 해도 연금은 연금대로, 소득은 소득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네, 그러면 좀 기존 제도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네, 꽤 많았습니다. 네. 기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월 약 309만 원, 이른바 A값을 넘기면 연금이 깎였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해 이 금액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약 2,500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론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 미만 소득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재정 부담은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이번 감액 폐지로만 앞으로 5년간 약 5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볼게요. 요즘 AI 이야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의료 현장에서도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하면서도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정말 안 쓰는 사람이 드문 실정입니다. 맞아요. 챗 GPT 주간 활성 이용자가 약 9억 명, 구글 제미나이도 6억 명을 넘겼고요. 업무용을 넘어서 이제는 의료 현장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픈 AI 보고서를 보면 AI를 활용하는 의사가 2024년 기준 66%로 전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의사 4명 중 3명은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 또 70% 이상은 진단 보조에도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기 이용자 4명 중 1명은 매주 챗GPT의 의료 관련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만 해도 하루에 수천만 건에 달합니다. 또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진단보험 처리 과정에서 AI 도움을 받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고등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은데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AI 진단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AI 조언을 그대로 따를 경우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톨릭의대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국내 증증 간암 환자 13,000여 명의 실제 치료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AI가 추천한 치료법과 의료진의 실제 처방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초기 간암 단계에서는 AI와 의사의 판단이 비교적 비슷했고
환자 사망 위험도 약 26%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기간암 환자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AI 조언을 따랐을 때 오히려 사망 위험이 1.65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보조도구로는 유용하지만 환자 상태가 복잡해질수록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같이 묶이면 안 될 것 같은 단어인데요. 품질 논란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명품 브랜드를 둘러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정장치나 로고가 통째로 떨어졌다, 마감이 조잡하다는 품질 불만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샤넬뿐만 아니라 루이비통에서도 가방 표면에 유약이 녹아내리는 이른바 멜팅 현상 논란이 불거졌고 국내 명품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후기들이 공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샤넬은 최근 클래식 맥시 핸드백 가격을 7.5% 인상해 2천만 원대로 올렸고 클래식 플랩과 스몰 플랫백도 7%대로 인상됐습니다. 에르메스 역시 인기 모델인 피코탄 가격을 5.4% 인상했고요. 이러다 보니 가격과 품질 간의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괴리가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오고 가격도 이렇게 비싼데 여전히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인 그러니까요. 현상이죠. 네. 네. 또 브랜드들은 고환율이나 금값 상승을 이유로 인상을 하고 있지만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인상 전에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매장 예약이나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을 일컫는 에루샤 3사의 국내 매출은 4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만큼 회사들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